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영상은 재무제표에 관련된 기본편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재무제표 관련 기본편 영상으로 시청하는 데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산의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며 자본 총계의 합과 부채 총계의 합이 됩니다. 여기서 부채 총계 또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유동과 비유동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고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인지 아니면 장기 부채의 상환 여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만약 5억짜리 토지를 구매하는데 현금이 2억이었고 나머지 부족한 3억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건데 예를 들어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산 총계와 자본과 부채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5억짜리 토지는 보통 1년 이내에 현금화가 1년 이내에 현금화 여부가 어렵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의 총계는 유동 자산은 0원이 되는 거고 비유동 자산에 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자본의 2억은 현금은 그대로 자본으로 편입이 되며 부채는 대출이 3억이 있기 때문에 대출 3억은 부채로 들어가는데 이 부채 또한 현재 보시면 제가 10년 만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에 속하게 되어서 비유동부채 3억으로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자산 총계가 유동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또 이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유동자산은 말 그대로 1년 이내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동 자산에서 여러 구성이 또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입니다. 매출 채권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판매하고 나서 받아야 할 외상값을 매출 채권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며 재고자산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와 판매 전 제품의 수량을 재고자산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은 보통 판매한 이후 1년 이내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속하며 이 두 가지는 재무제표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비유동자산인데요.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유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사용하는 생산 시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은 유형자산에 속하게 되고 무형자산은 이제 지식재산권, 판매권, 특허 같은 것들이 무형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실 때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 무형자산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큰 자산으로 속해 있다면은 그 기업은 보통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산의 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 있고 부채 또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실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기업의 재무제표인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신다면은 자산의 총계의 합이 4억 1천으로 나와 있고 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유동자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면 전년 대비 혹은 전 분기 대비 증감 여부를 자세히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증감이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그럼 비유동 자산에서는 또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보다 유형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의 총계 또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지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바로 상환해야 할 부채이고, 비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될 부채를 의미합니다. 자본 총계 또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며, 그럼 결국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산의 총계는 4억 1천이고 4.1억이고 부채 총계는 1.1억입니다. 보시면 자본의 총계는 2억 9,600인데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다 빼고 반올림해서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 자본은 3억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부채의 총계의 합과 자본 총계의 합이 자산 총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손익계산서의 구조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제일 최고 상단에 있는 부분은 매출액이며, 이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뺄 경우에는 나오는 금액은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그럼 이 매출 원가에 속하는 구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하는 금액들이 매출 원가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방금 말했던 원재료와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인건비, 전기수도세 같은 부분은 보통 매출 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기업은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 경우에 만약 경기가 좋지 못해서 기업이 팔고 있는 제품이 판매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고정비로 나가는 이 감가상각비와 인건비는 고정비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꾸준히 지출을 하게 되는 비용이고, 원재료와 전기수도세 같은 부분은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은 당연히 원재료가 나가는 값 또한 줄어들고, 가동하는 시설이 전기나 수도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덜 나오게 되는 변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며,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혹은 판관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판관비에 들어가는 구성 내용은 제품 판매나 경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판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부분은 연구개발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업이익에서 다시 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고 나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점 순이익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법인세 차감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를 빼고 나면은 제일 손익계산서상 제일 마지막 하단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말 그대로 기업이 재무제표상 한 분기에서 제품을 총 판매하고 남은 순이익을 말하며, 이 당기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그게 바로 EPS라고 하며,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오늘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